그럼 본격적으로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원래 특강은 미세먼지 기후변화의 효과적인 대처수단 원자력을 주제로 진행됩니다. 강연해 주실 주한규 교수님은 우리 대학 학부와 대학원 석사과정을 거쳐 미국 퍼듀대학교에서 원자핵공학 박사학위를 받으셨고 2004년 공과대학 원자핵공학과에 부임하여 현재까지 활발히 강의와 연구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주한규 교수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대학의 이렇게 직원 선생님들 직접 뵙고 말씀드리게 돼서 굉장히 반갑고요. 제가 이제 원자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게 된 계기는 우리 학과 이제 사무장인 이선희 선생님께서 직원 원래 특강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 가서 원자력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실 수 있냐? 그래서 제가 why not 기꺼이 가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수락을 했는데요. 그렇게 된 그 배경은 지금 이제 우리 정부에서 탈원전 정책을 이렇게 아주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데 그 탈원전 정책의 기반이 된 거는 이제 원자력이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그런 그 대중의 인식, 이제 그거가 이제 표로 연결됐고 그것이 이제 대통령 선거 공약에 그런 표 때문에 이제 탈원전 정책이 공약으로 입안돼서 그게 지금 정책으로 강력하게 밀고 이제 추진되고 있는데 사실상 원자력이 이제 그렇게 위험한 게 아니고 지금 여기 제가 제목에서 이제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미세먼지하고 온실가스 이런 거 기후변화 대처에 굉장히 유력하게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수단인데 그런 것들은 이제 국민들께서 잘 모르고 계시고 특별히 이제 우리 대학에 근무하시는 직원분들께서는 또 이제 좀 아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희 학과가 이제 1959년에 이렇게 창립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60주년이 됐는데 지금 이제 정부가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밀어붙이는 탈원전 정책 때문에 지금 우리 학문이 그동안 열심히 쌓아왔던 학문이 붕괴되고 지금 산업이 이렇게 말살될 그런 처지에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그런 관점에서 이제 원자력을 좀 이해해 주시는 그 직원분들이 많아지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오늘 제가 기꺼이 강의를 하겠다고 이렇게 자원을 했습니다. 오늘 아까 사무국장님이 여기 오신 분들이 일당100 이렇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들어보시고 좀 공감이 가는 내용이 있다면 주위 분들한테 많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먼저 이제 그 지구 온난화와 또 기후 변화 이런 것들이 실제로 어떻게 일어나는지 또 미세먼지로 인해서 건강 위협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을 그 표징과 원인 이런 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려서 이 청정 에너지원이 왜 필요한가 이걸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예를 들면 지금 이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같은 분은 그 기후 변화, 그 온실가스 이런 게 이제 이 인위적인 에너지 증가에 의한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 파리 기후 변화 협약에서도 탈퇴를 하고 그랬죠. 근데 제가 이제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이게 온실가스 증가 그거로 인한 또 기후 변화가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의 그 에너지 사용 증가에 의한 게 확실하다라는 거를 이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이제 청정 에너지를 어떤 걸 써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거고 그리고 이제 청정 에너지원으로서 이제 지금 이제 제일 각광을 받고 있는 거는 이제 재생 에너지죠. 풍력이나 태양광 같은 재생 에너지인데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재생 에너지가 굉장히 크게 확대가 되고 있는데 그 현황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재생에너지가 기후 변화 대처에 있어서 아주 효과적이진 못하다는 점을 이 독일 사례를 들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청정에너지원으로서 재생에너지보다도 사실은 더 효과적인 에너지원이 원자력인데 그 원자력이 기본적으로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고 그 다음에 굉장히 싸게 경제적으로 전력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런 그 장점에도 불구하고 원자력이 어떻게 보면 배척을 받게 된 이유가
원자력은 이제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그 대중의 인식이 있는데 실상은 원자력의 그 가동 이력 같은 걸 따져 보면 원자력이 특별히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데 있어서 생명 안전성에 있어서 굉장히 안정성이 높다. 생명 안전성이 높다라는 것을 이제 사람들이 잘 모르고 계신데 그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많이 우려하는 게 이제 그 사용 해결료 문제인데 이게 뭐 10만 년 동안 방사능 독성을 내기 때문에 원자력은 지금 당대의 에너지를 쓰고 후손에 이제 그 폐해를 미치는 그런 윤리적인 부당성이 있다. 뭐 이런 주장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도 사실상은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도 좀 드릴 거고요. 그리고 요새 이제 그 정부에서 그 수소 활성화 로드맵 이런 걸 해서 추진하면서 수소 차 느리고 그다음에 이제 연료 전지를 통한 그런 발전도 시도하고 있는데 이 수소를 사용하면 사실은 굉장히 깨끗한 그런 에너지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수소 생산 수단이 문제인데 수소 생산 수단으로서 원자력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것도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원자력을 사실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 이 청정한 에너지 사회를 구축하는데 굉장히 유리할 수 있는데 아직은 그 여건이 좀 조성되지 못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제 조건들을 좀 말씀드리고 강의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는 이제 산업혁명 이후에 어떤 시점에서 평균 온도를 기준으로 지금까지 이제 그 지구의 온도가 얼마나 차이가 났는가, 얼마나 증가했는가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0.9도 산업혁명 이전보다 지금 이제 지구 온도가 0.9도 이렇게 올라가 있다라는 게 이제 측정으로 관측이 돼 있고요. 이거는 미국의 그 해양 기후청에서 만든 자료인데 이 자료 말고도 이제 뭐 나사라든지 또 유럽의 뭐 코페르니쿠스라는 기관이라든지 또 영국의 또 기관 이런 데서 다수의 여러 기관에서 관측한 걸 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지구 온도가 그동안 0.9도가 올라가 있다라는 것은 이제 객관적으로 관측되는 이런 사실입니다. 근데 이 지구 온도가 올라가는 게 뭐 때문이냐? 그게 이제 소위 온실 효과, 이산화탄소라든지 메탄가스 같은 게 대기 위에 있으면서 지구에서 이렇게 복사되는 열을 차단해서 다시 반사를 하기 때문에 온실 효과를 내는 그러한 그거 원인인데 그래서 이제 이산화탄소 증가 과거에 이렇게 몇십 년 동안 증가된 이력을 보면 실제로 이렇게 이제 굴곡이 있지만 꾸준한 그 증가 추세를 이렇게 보여왔다는 것도 관측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구의 그 이산화탄소는 평균 한 400 ppm 정도인데 10년마다 한 5%씩 그래서 연 한 2 ppm씩 이렇게 증가되어 왔다는 게 쭉 확인이 됐고요. 여기 굴곡이 있는 거는 뭐 계절에 따라서 겨울에는 좀 더 많이 증가하고 여름엔 덜 증가하고 그랬다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저런 이산화탄소 증가된 것도 관측이 됐고 온도 증가도 관측이 됐는데 저 이산화탄소 증가가 뭐 지구 외적인 요인에 의한 거냐? 예를 들면 태양의 뭐 흑점 활동이 강화돼서 저렇게 된 거냐? 뭐 이런 의심도 있었는데 최근에 논문이 하나 나왔습니다. 세계 그 기상학회에 발표된 논문인데 이 내용을 보면은 이제 이산화탄소 지구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구성하는 탄소를 보면은 탄소에 이제 동위 원소들이 있거든요. 우리 뭐 탄소 연대 측정법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 탄소의 동위 원소 중에 C14, 그러니까 C12가 원래 정상적인 탄소고 이제 그보다 무거운 C14라는 동위 원소가 있는데 이 동위 원소는 방사성 붕괴를 이렇게 하면서 없어집니다. 근데 이제 화석 연료는 이제 식물이 옛날에 그 뭐 몇만 년 몇 억 년 전에 이렇게 식물이 이제 땅에 이렇게 퇴적이 돼 있던 게 화석 연료로 되는 건데 그 당시에 대기에 있던 그 CO2를 흡수하면서 그 식물에 이제 축적됐던 탄소 중에서 탄소 14는 이제 방사성 붕괴를 하게 되면 이제 점점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식물 화석 연소를 하게 되면 거기서 방출되는 이제 이산화탄소에서는 C14가 없습니다. 굉장히 적죠. 그래서 그것이
지금 현재 지구 대기상으로 방출이 되게 되면 결국은 이제 지구 대기의 C14의 그 분율이 정상보다 이제 적어질 텐데 그게 이제 이렇게 관측이 됐습니다. 그래서 관측이 C14의 분율이 점점 적어지다가 갑자기 증가된 게 이제 또 최근에 이제 1960년대 때 이렇게 관측이 됐는데 이거는 그 당시에 있었던 그 핵실험 때문에 이렇게 늘었다가 다시 최근에 감소된 게 관측이 됐고, 또 하나는 이제 탄소 동위원소 중에 C13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방사성 붕괴를 하지 않는 안정된 원소인데 식물이 C12하고 13 중에 C12를 훨씬 더 선택적으로 잘 흡수를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식물체 내에서는 C13이 굉장히 적은데 역시 그와 같은 이유로 화석연료 사용이 증가하게 되면 C13이 적은 분율에 있던 C13이 대기 중에 방출이 돼서 그 C13의 분율이 점점 감소하는 경향이 이렇게 관측된 걸로 봐서 지구상의 이산화탄소 증가는 인류의 사람의 그 에너지 사용의 증가에 따른 이산화탄소 방출 증가가 확실하다라는 게 이제 밝혀졌습니다. 근데 그 이산화탄소 증가의 원인은 그럼 뭔가 이렇게 보면은 첫 번째로 이제 인구 증가입니다. 인구 증가를 보면 10년마다 15.5%씩 이렇게 증가를 하는데 문제는 그 GDP, 그러니까 사람의 생활 수준의 척도가 될 수 있는 GDP는 10년에 80.5% 훨씬 더 인구 증가보다 더 급격하게 늘어났고 이게 이제 최근 40년 동안 변화 거동을 보이는 건데 2000년대 들어와서는 더 이렇게 GDP의 증가율이 높아졌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더 잘 살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더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된 거죠. 그래서 에너지의 사용량도 급격하게 이렇게 늘어나서 결국 에너지의 사용량이 늘어났다는 것은 화석연료 사용량이 늘어났다는 거고 이산화탄소 발생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쭉 이렇게 10년에 5%씩 늘어났고 또 특이할 게 온실 효과를 내는 기체 중에 메탄가스가 있는데 메탄가스도 이렇게 이산화탄소보다는 좀 적은 율로 늘어났지만 10년에 4%, 3.6%씩 늘어났습니다. 근데 이산화탄소는 온실 효과 관점에서 보면 더 위험한 게 그 이제 복사열을 차단하는 효과가 이게 이제 그 온실 효과 계수라는 게 있는데요. 그것이 그냥 이산화탄소보다 한 80배 정도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양의 온실가스가 나오더라도 메탄가스는 80배 더 강력하게 지구 온난화에 그런 기여를 하는 가스인데 그것도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사실 최근 40년 동안 아까 제가 0.9도가 올라갔다 그랬는데 산업혁명 이후에 최근 그 중에 이제 0.75도가 최근 40년 동안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가게 됐던 겁니다. 이렇게 이제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면 어떤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냐? 제일 먼저 이제 북극에 있는 그런 빙하가 녹아서 해수면이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되죠. 해수면이 쭉 10년에 3cm 정도 이렇게 올라가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상 활동이 워낙 강화되면서 기상 이변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매년 4.4% 이상씩 이렇게 기상 이변이 많이 생기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로 인해서 이제 기상 이변에 대처하는 그런 비용들이 급격히 연 200조 이상씩 급격히 이제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주제를 미세먼지로 돌려서 보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이 분포도는 이제 미세먼지 중에서 그 먼지나 염분 이런 거에 의한 기여도를 빼놓은 인공적인 원인에 의한 미세먼지 분포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 사실 아프리카 사막에는 원래 미세먼지가 높지만 그 자연적인 걸 빼놓고 보면 이 우리나라 이 동북아시아 근처에 그 미세먼지 농도가 높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그 농도가 25 마이크로그램 입방미터당 25 마이크로보다 높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미세먼지 농도가 여기 보면 이제 1998년하고 2015년 사이에
증가나 감소된 걸 보여주는데 이 점선으로 이 점이 찍혀져 있는 부분은 이제 그동안 증가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나 중국 이런 데 보면 과거보다 미세먼지, 특별히 초미세먼지는 이제 과거보다 증가를 했다는 게 이제 관측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미세먼지가 우리가 이제 대부분 그 미세먼지는 중국에서 온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 뭐 중국이 어느 정도 인정을 했죠. 한 30여 %는 중국에서 온다고 하지만 이제 미세먼지 그 분포도를 보면은 이렇게 서해 쪽에 이렇게 맑을 미세먼지가 없을 때도 국내에서 미세먼지가 높게 나타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의 국내 요인도 사실은 굉장히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뭐 마스크도 써야 되고 그런 문제인데 미세먼지가 이제 직접적인 그 건강에 위해를 끼치는 거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조기 사망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미세먼지 정도가 얼마나 나쁜가를 보면 우리나라는 지금 주요 국가 중에 OECD 주요 국가 중에 이건 아니 세계 주요 국가 중에 사우디, 인도, 중국 다음으로 네 번째로 이렇게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이런 나라고요. 그래서 세계 보건기구에서는 10마이크로그램 입방미터당 10마이크로그램 이하여야지 이제 그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 이렇게 기준을 권고해 놓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8마이크로그램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1년 중에 25마이크론보다 높은 날이 87%나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28마이크로그램인데 미세먼지 농도가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기대 수명이 이제 보통 정상인이 이제 81세인데 그 미세먼지 28마이크로그램 때문에 이제 제명에 못 죽는 사람이 조기 사망하는 사람이 여기 보면 한 12,000명. 그러니까 0.5년 수명이 단축되고 그것 때문에 12,000명. 최근에는 이게 16,000명이다라는 그런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뭐 기관지나 이런 게 폐나 이런 게 나빠지면서 조기 사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심각한 건강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게 그냥 이대로 있으면 더 증가될 거다라는 그런 관측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온실가스나 미세먼지 이런 거를 이제 없애기 위해서 그 화석 연료 사용을 줄여야 되는데 화석 연료는 지금 온실가스 관점에서 보면 석탄은 이제 킬로와트 아워당 820g, 그다음에 가스는 490g. 이 연료 연소에 의해서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발생을 많이 이만큼의 이산화탄소를 발생을 하는데 이제 태양광이나 풍력은 그 발전 과정, 에너지 생성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내지는 않죠. 그렇지만 이제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그 태양광 패널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뭐 전기도 쓰고 물질도 쓰고 그러면서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하고 원자력 발전소도 마찬가지로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을 할 때 뭐 그런 토목이나 건축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데 그래서 그걸 다 고려를 한 게 원자력은 이제 킬로와트 시당 12g. 그다음에 이제 태양광은 패널을 만드는 과정에서 좀 많이 나와서 48g 이렇게 됩니다. 그렇지만 화석 연료에 비해서 재생에너지가 당연히 이산화탄소 발생이 적기 때문에 세계적으로는 그 재생에너지 그 사용이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태양광을 보면은 이 태양광의 설비 증가가 지난 한 10여 년간 굉장히 급격하다는 걸 이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488기가와트, 원자력 발전소 하나가 1기가와트, 100만 킬로와트인데 원자력 발전소 488개에 해당되는 만큼의 태양광 설비가 이제 그동안에 건설이 돼 있고, 근데 특이할 것은 그 중에 36%를 차지하는 것은 이제 중국에서 이제 건설이 돼 있습니다. 중국에서 175기가와트가 돼 있고, 다른 나라를 보면 중국 다음으로 태양광 설비가 많은 데가 이제 일본입니다. 일본. 그 다음에 미국, 독일 이렇게 따라가는데 독일은 초기에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세계 태양광 그 설비 건설을 리드를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그게 상당히 그 증가 추세가 완만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따라가는 게 이제 일본, 뭐 영국, 그리고 우리나라가 7.9기가와트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적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은 적지 않게 많이 따라가고 있고, 풍력을 보면 풍력도 역시 이제 급격하게 이렇게 증가를 했는데, 역시 풍력은 사실은 태양광보다 더 많습니다. 564기가와트. 근데 역시 그것도 중국이 거의 3분의 1 정도는, 재생에너지 3분의 1은 중국에서 건설을 하는 것이고, 여기서 특이할 거는 아까 태양광 같으면 이제 일본이 2등을 했었는데, 풍력 같으면 미국, 그다음에 이제 이 독일은 태양광 시설은 이제 완만하게 이렇게 증가세를 멈췄는데, 이 풍력은 아직도 독일에서 굉장히 높게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고, 일본이 여기 보면 아직 없잖아요. 일본은 그 풍력 발전 시설이 굉장히 낮습니다. 태양광은 세계 2등으로 이렇게 많이 건설을 하고 있는데, 풍력은 저렇게 낮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이제 일본은 아무래도 지진이 많기 때문에 이 풍력 발전기의 안정성 이런 거에 이제 우려가 돼서 풍력보다는 태양광으로 이렇게 더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설비도 그러니까 당연히 국가마다 특성을 반영해서 늘려야 된다는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 풍력이나 태양광 둘 다 보면 이제 독일이 역시 재생에너지 확대에서는 세계 선구를 이렇게 작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독일의 발전 설비를 보면은 총 209기가와트 정도가 되고, 우리나라가 한 125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거의 2배가 1.9배 정도 되는 그런 설비를 갖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동안 이 태양광과 풍력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면서 이렇게 큰 용량을 갖게 됐고, 태양광과 이 풍력을 합친 거는 109기가와트나 됩니다. 109기가와트. 우리나라 전체 발전 용량에 거의 맞먹는 설비가 지금 태양광과 풍력으로 이렇게 돼 있고, 독일은 이제 그 탈원전 정책을 2011년부터 후쿠시마 이후부터 이렇게 추진하면서 이 원자력은 굉장히 이제 줄어들었고, 그렇지만 이제 여기 보면 이 리그나이트라는 갈탄 설비는 그대로 있고 이제 이 무연탄 설비는 조금 줄었습니다. 이 원자력과 무연탄이 좀 줄은 거를 이 태양광과 풍력의 증가가 대폭 증가가 훨씬 그걸 이제 압도하게 된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발전량을 보면은 독일의 이제 2018년 발전량을 보면은 전체 발전량이 여기 646테라와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기가와트 이어라는 단위로 환산을 해보면 그게 이제 1기가와트로 1년 발전을 하면 1기가와트 이어인데, 100만 킬로와트 발전소를 1년 하면은 1기가와트가 됩니다. 73.7기가와트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용량이 태양광 용량이 109기가와트라는데, 평균적으로 이제 독일에서 쓰는 전력은 74기가와트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태양광과 풍력의 설비가 평균 사용하는 전력보다 더 많이 있다는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많은 그 재생에너지 설비 때문에 작년에 그 독일에서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거는 35% 정도로 상당히 많은 양을 차지했고, 그 중에서 이제 태양광과 풍력으로 생산한 게 25%나 되는,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이제 재생에너지 20%를 달성하려고 그러는데, 독일은 이미 태양광과 풍력으로만 25%를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제 나머지는 여기 보면 이제 석탄과 그 천연가스 해가지고 나머지 화석연료가 50%를 차지하고 있고, 이제 원자력은 12%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이 재생에너지 그 발전 비중이 높아서 그 이산화탄소 발생도 이게 작을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독일에서는 그 독일 통일 이후인 1990년에 발생한 이산화탄소 대비 그 감축 목표를 2020년에 이제 그 1990년 대비 40%를 감축하자는 그런 목표를 세워서 실질적으로 많이 이렇게 감축을 해왔습니다. 재생에너지 설비를 많이 늘려서. 그런데 지금까지, 그러니까 2018년까지 달성한 거는 2020년까지 40%를 줄이려고 그랬는데 2018년까지는
이제 30.8%를 줄였습니다. 사실은 상당히 이미 많이 줄인 거긴 하지만 목표에는 2년 남았는데 2년 동안 30.8%에서 40%까지 가야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못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작년에 독일에서 목표를 수정을 했습니다. 당초에 2020년까지 40% 감축을 했던 걸 하려고 했던 거를 33%로 좀 완화를 시켰던 거죠. 이렇게 이제 재생에너지를 많이 늘리려고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독일이 이제 목표를 달성을 할 수 없었던 거는 아까 말씀드린 그 리그나이트라는 갈탄 발전소, 그게 이제 독일의 어떤 그 화력 발전소 노조 문제도 있고 뭐 이런 여러 문제가 있어가지고 갈탄, 석탄 그 화력 발전을 충분히 줄이지 못한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독일만 해도 독일은 이제 전력망이 유럽 여러 군데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서 어떤 때 아까 지금 이제 말씀드렸지만 평균 전력보다 더 큰 설비의 재생에너지 설비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바람이 많이 불고 햇볕이 많이 쬐 때는 필요로 하는 전력보다 더 많은 전력이 생산되는데 그거를 이제 다른 나라로 전력을 수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력망이 고립되어 있는 나라, 우리나라나 일본 이런 데는 이제 그런 걸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소위 그 덕 커브라는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전력 수요고 이거는 이제 태양광 발전 용량에 따라서 많이 늘릴 때 그 이제 태양광에 의해서 발전되는 걸 표시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 수요에서 태양광으로 발전되는 걸 빼면은 그 나머지가 이제 뭐 가스 발전이나 석탄 발전으로 공급을 해줘야 되는 그 발전량인데 그게 이제 여기 뺀 게 이렇게 돼 있고 이 모양이 이렇게 오리 같이 생겼다 그래서 이걸 덕커브라 그러는데 그럼 이게 하루에 이제 전력 공급을 해줘야 되는 걸 표시하는 건데 뭐 아침에 이렇게 갑자기 해가 뜰 때는 해가 이렇게 떠가지고 전력이 태양광이 많이 발전을 할 때는 가스 발전소를 급격히 이제 발전을 줄이다가 또 저녁 때 돼서는 이렇게 올리고 그래서 가스 발전에 그 간헐적인 운전 필요가 굉장히 높아지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전력망 안정성뿐만 아니라 이 가스 발전기를 전출력으로 이렇게 운전할 때하고 출력을 내렸다 올렸다 이렇게 급격히 내렸다 올렸다 그렇게 간헐적으로 운전할 때하고 대비해서 그 온실가스나 이 오염물이 대기 오염물이 질소산화물 같은 대기 오염물이 훨씬 더 많이 방출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그 재생에너지 간헐성 어떤 때는 많이 나오고 어떤 때는 안 나오고 이런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는 뭘 하면 되냐면 그 ESS라는 거 전력 저장 장치 배터리를 사용한 전력 저장 장치를 통해서 전기가 많이 생산될 때는 저장을 했다가 이제 저녁 때 이렇게 방출을 하고 그러면 되는데 사실은 우리나라 전력 그 규모를 보면 그 ESS를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실현 가능성이 굉장히 작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전체 그 차의 전기 배터리를 거기다 저장을 했다가 쓰게 되면 한 10분도 사용을 못합니다. 대규모의 배터리가 필요한데 대규모의 배터리의 경우에는 일단 그 비용도 문제지만 그 대규모의 우리나라 전력을 하루치를 이틀치를 저장했다가 나중에 쓰려고 그러면 들어가는 그 리튬 그 배터리의 물질인 리튬의 양이 엄청나기 때문에 이건 실질적으로 이제 구현 가능성이 굉장히 없는 소위 요새 100% 재생에너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건 실제로 구현이 가능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번 좀 말씀드린 대로 이 가스 발전을 출력을 줄였다 늘렸다 하게 되면 이산화탄소 발생이 많아진다는 걸 여러 연구를 통해서 이렇게 확인한 게 있는데 그건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그 메탄가스가 온실가스 효과가 훨씬 높다 그랬는데 이게 이제 미국에서 작년에 미국은 이제 셰일가스가 지금 굉장히 많이 생산되면서 난방이나 발전에 이제 이 가스 사용이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파이프라인으로 이렇게 가스가 공급되는데 그 사용되는 양 중에 2.3%가 이렇게 누설이 됐다는 게 이제 관측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2.3%가 누설이 됐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메탄가스는 그 온실 효과가
이산화탄소에 비해서 80배 이상 되기 때문에 그냥 그 누설된 거에 의해서만 나타나는 온실가스 효과가 메탄가스 자체를 연소시켜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효과에 맞먹는다라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재생에너지 확대를 하면서 그 가널성에 대처하는 수단으로서 그 LNG 가스 발전을 이제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가스 발전에는 저렇게 메탄 누설에 의한 온실가스 증가 문제가 숨겨진 문제가 이렇게 중요한 문제로 부각이 사실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그 원자력이, 지금까지는 이제 재생에너지 말씀을 드렸고, 원자력이 미세먼지하고 이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그런 그 청정에너지원으로서 충분히 특장 장점을 갖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원자력 발전소는 가동 중에는 이산화탄소가 전혀 발생을 하지 않고, 이 공기 오염 물질, 뭐 이산화황이라든지 그 질소 산화물 같은 게 전혀 발생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기후 변화 회의에서는 이제 우리나라 세계적으로 지금 이제 0.9도나 올라가 있는 지구 온도를 이제 세기 말까지 2100년 그때 말까지 1.5도 이하로 낮추기 위해서는, 지금 계속 두면 2도 이상도 훨씬 올라갈 건데, 그거를 1.5도 이하로 낮추기 위해서는 이제 원자력을 확대를 해야 된다. 원자력이 2030년에는 2010년에 비해서 거의 배 이상 이렇게 올라가야 될 거다라는 그런 그 권고를 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저런 권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으로는 아직 이제 크게 원자력이 확대되지는 않고 있는 그 현황인데, 그 이유는 이제 원자력이 위험하다고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역설적으로 그동안에 원전이 가동된 이력으로서 원전이 충분히 높은 그런 생명 안전성을 보여왔다, 이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 한 50여 년 동안 전 세계에서 그 한 600여 개의 원전이 이렇게 가동돼 왔는데, 원전 하나를 1년 가동하면 1가동년 그럽니다. 근데 이제 총 합치면 그게 18,000 가동년인데, 그만큼 18,000 가동년 동안 원전을 가동하면서 사람이 죽은 사고는 딱 한 건 있었습니다. 그게 체르노빌 사고고요. 소련에 있던 체르노빌 사고고, 그때 43명이 죽었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후쿠시마에서도 원전 사고가 일어나서 사람이 많이 죽었다, 뭐 1,000명 뭐 이상 죽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사망자는 원전의 이제 그 직접적인 영향인 방사능 위해로 죽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이제 대피해 있다가 뭐 나이가 들어서 노안으로 돌아가셨거나 뭐 스트레스라 이렇게 돌아가셨던 분들이 1,300 몇 명 되는 거고, 방사능 피해를 받아서 뭐 암이나 뭐 이런 걸로 죽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게 객관적으로 이 UN 방사성 과학위원회라든지 세계 보건기구라든지 이런 데서 몇 차례 조사를 해서 과학적으로 내린 결론이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동안에 원자력 발전소 사고는 크게 3번이 있었는데, 지금 2개 말씀드렸죠. 체르노빌, 후쿠시마. 제일 먼저 일어났던 사고가 이제 미국에 있었던 TMI 사고, 3마일 아일랜드 사고였었는데, 그때는 원자로가 녹는 그런 사고가 있었지만 그 방사능 물질의 이 누출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도 그 TMI 발전소 주에는 거기 이제 원자로가 2개 있는데, 원자력 발전소 2개 있는데 2호기에서 사고가 났었지만 1호기는 정상적으로 가동을 40년 동안 해왔습니다. 거긴 사망자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방사능 물질의 유출도 없었는데, 그 유출이 없었던 이유는 거기 보면 이제 아주 견고한 경락 건물이 그 노심에서 나온 그 방사능 물질의 유출을 차단을 해줬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겁니다. 우리나라 발전소는 다 저렇게 견고한 경락 건물을 갖추고 있어서 만약의 경우 정말 원자로가 녹는 사고가 나더라도 최악의 경우가 이제 TMI 사고 같이 원자로는 녹지만 방사능 물질이 없는, 그런 유출이 없는, 그래서 사망자가 있을 수 없는 그렇게 될 거라고 이제 확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이제 경주 지진이 일어나고 또 후쿠시마 사고가 동일본 대지진 때문에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지진이 더 이상 우리나라가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고 원자력 발전소에서 후쿠시마 같은 사고가 일어날 수 있을지 모른다라는 이제 우려를 하는 국민들이 많으신데 대통령도 그렇게 생각하고, 근데 잘 따져보면은 후쿠시마 사고는 지진 때문에 발생한 게 아닙니다. 지진이 아니고 지진 뒤에 40분 뒤에 쓰나미가 이렇게 왔는데 쓰나미 때문에 이제 비상발전기가 침수돼서 이제 일어난 사고입니다. 여태까지 지진으로 인해서 원자력 발전소에 치명적인 어떤 이상이 일어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경주 그 지진에 대해서 지진 때문에 원자력 발전소 안전성에 대해서 크게 우려하실 필요가 사실 없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그 이제 원자력 발전 설계를 할 때는 내진 설계 기준이라는 게 있고 그걸 맞추기 위해서 이제 건설을 하는데 그걸 건설할 때 굉장히 보수적으로 해서 실제로 내진 설계 기준보다 더 센 지진이 왔어도 원자력 발전소가 아주 강건하게 잘 버텨낸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는 가장 큰 장점이 싼 비용으로 발전 단가가 제일 낮습니다. 여러 발전원 중에. 그 다음에 이제 안정적이라는 건 뭐냐면 그 국제 정세의 변화에 따라 가지고 뭐 예를 들면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됐든지 이란이 뭐 사우디를 공격을 했다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그 원유값은 변화해서 그 수급에 차질이 있을 수 있는데 원자력 발전은 그런 염려가 전혀 없어서 소위 그 고도의 에너지 안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싼 가격에 안정적으로 장기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거고요. 지금 이제 새로 말씀드린 건 좀 이따 새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원자력으로 수소를 만드는데 제일 쉬운 거는 원자력에서 나온 싼 전기로 물을 전기 분해해서 수소를 만들면 수소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할 수도 있고 그래서 미래의 그 청정 에너지 사회를 구현하는데 원자력이 이렇게 다른 방면으로도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후쿠시마가 지진 때문이 아니라 쓰나미 때문이라는 걸 다시 한번 부연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게 일본 동북부 해안을 태평양에서 이렇게 바라본 그림입니다. 이 동일본 대지진은 여기 진앙 여기서 발생을 했고 지진이 이제 규모가 9인 아주 강력한 지진이 발생을 해서 이 전선이 원자력 발전소에 연결돼 있는 그런 전선이 다 이제 끊어져가 전력이 차단돼서 원자력 발전소는 다 정지를 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가 다 좋은데 단점이 뭐냐면은 원자력 발전소 정지를 하더라도 거기서 열이 나옵니다. 100%의 정상 상태가 100이라면 한 7%, 5 내지 7%의 열이 계속 나옵니다. 그거는 정상적으로 가동될 때 만들어진 그 이제 방사능 물질 해결료가 쪼개지면서 만들어진 방사능 물질이 붕괴를 하면서 거기서 열이 나오는데 그거를 이제 붕괴 잔열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식혀줘야 됩니다. 100%는 아니고 7%지만 7%라도 상당히 큰 열이거든요. 정지했을 때 그 열을 식혀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그 냉각 펌프를 돌려야 되고 그 펌프를 돌리려면 전기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저렇게 전력선이 차단이 되게 되면 전기를 이제 비상 수단을 통해서 이제 공급을 하게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이제 비상 디젤 발전기입니다. 그래서 지진이 나서 전선은 전력은 차단됐고 비상 디젤 발전기는 이제 모든 여기 보면 이제 5개의 그 원전 부지가 있었는데 저 5개의 원전 부지에서 다 비상 디젤 발전기가 잘 작동이 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40분 뒤에 지진 나고 40분 뒤에 쓰나미가 온 거죠. 쓰나미가 왔는데 이 나머지 4개의 발전소는 다 괜찮았는데 이 후쿠시마 발전소만 이 쓰나미 높이가 이 원전의 부지보다 높았습니다. 그래서 범람이 됐고 그래서 디젤 발전기가 침수돼서 전력을 공급을 못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 붕괴 잔열 그 냉각에 실패를 해서 거기서 원자로가 녹게 돼서 소위 수소 폭발이 발생을 했는데 나머지 4개 중에 특별히 여기 보면 오나가와 발전소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진앙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지진도 더 세게 왔고 이 쓰나미 파고도 더 높게 왔는데 저 오나가와 발전소는 처음에 건설을 할 때 좀 높게 지었습니다. 그 과거의 쓰나미 기록 이런 걸 고려를 해서 좀 높게 지어서 범람이 안 된 거죠. 그래서 비상 발전이 가능했고 그래서 원자를 안전하게 냉각을 시킬 수가 있었고
이 당시에 이제 쓰나미 피해를 봤던 동네 사람들이 오나가 동네 사람들 한 300명이 이 오나가 발전소 체육관에 와가지고 한 3개월 동안 이렇게 대피를 했던 거를 이제 이력이 있는데, 이걸 보면 사실상 이 원전이 얼마나 이 지진에 대해서 잘 대비되어 있는가를 극명하게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후쿠시마 사고는 지진 때문이 아니고 쓰나미고, 우리나라 경우에는 쓰나미가 저렇게 높게 올 그리고 그런 이력도 없고 앞으로 그렇게 올 가능성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열도가 태평양을 잘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진과 원전의 그 관련성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런 말씀이고요. 사용호 해결료,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시는데, 지금도 이제 사용호 해결료 처분장이 아직 없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50여 년 이렇게 원전을 운영해 왔는데도 아직 사용호 해결료가 그렇게 큰 그 심각한 문제가 아닌 거는 그 이유가 하나 있는데, 사용호 해결료 발생량이 발전량에 비해서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2m, 4평방미터의 면적만 있으면 원자력 발전소 1년 동안 가동해서 하면서 나온 사용 해결료를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에 가면은 이제 사용 해결료를 저장하는 수조가 있는데, 그 지금 새로 짓는 발전소는 그 수조 하나에다가 60년 동안 그 생성한 사용 해결료를 다 저장할 수 있게, 좁은 공간에서 다 저장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사용 해결료 저장소가 다 차면은 소위 건식 저장이라는 걸 이제 통해서 이제 외부에다 저장을 하는데, 이런 그 건식 저장 용기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37개의 사용 해결료 집합체를 넣을 수가 있는데, 원자력 발전소 1년 가동을 하면은 68개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거 2개만 있으면 1년치를 이렇게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독일에 있는 이 건식 저장 시설인데 2개씩 이렇게 하면 이거는 이제 원자력 발전소 2기에 50년치를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면적도 70 곱하기 40, 그러니까 이건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창고고요.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도 될 만큼 이렇게 방사능 차폐는 물론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미국에 있는 시설인데, 이렇게 야외에다가 이렇게 건식 저장 시설을 만들어 놓고 원자력 발전소 가동 기간에 생기는 그런 사용 해결료를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영구 처분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용호 해결료 처분장은 지금 이제 핀란드에서 딱 하나 건설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그 핀란드에서 건설하는 그런 방식으로 사용 해결료 처분을 하게 되면 사실은 굉장히 안전하게 이렇게 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 해결료 저장기를 저장 용기를 이렇게 구리로 한 5cm 정도 되는 구리로 용기를 만들고 그 안에다 이제 여러 개의 사용 해결료를 저장을 하는데, 그리고 구리로 만든 거를 이렇게 이제 땅 속에 안반을, 견고한 안반, 지하 500m의 견고한 안반 속에 이렇게 구멍을 내고 묻은 다음에 그 주위에는 소위 이 벤토나이트라는 점토질의 그 광물로 채우는데, 이 벤토나이트라는 거는 우리 그 방수 처리하고 그럴 때 사용하는 방수제를 만들 때 쓰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방수제를 한다는 거는 저로 지하수가 이 근처로 오더라도 저걸 그 벤토나이트 방수제 벽을 통과해서 이 구리 용기로 가기가 힘들게 이렇게 이제 벤토나이트를 넣는데, 이 구리는 어떤 특성이 있느냐면은 부식에 굉장히 강하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 이 단유세면경을 제가 보여드렸는데, 이거는 논산에서 출토된 건데 청동기 시대 한 2500년 3000년 전에 만들어진 이 단유세면경인데, 여기 보면 10,000여 개의 이런 아주 가는 세문이 있습니다. 저 세문이 하나도 이렇게 부식이 돼서 안 보이게 그렇게 되지 않을 정도로 이 구리가 부식 성능이 강해서, 그런 구리로 이렇게 용기를 만들어서 이 주위를 벤토나 이렇게 처분하게 되면 최소한 10,000년 이상 그 안에 있던 해결료 안에 있던 방사성 물질이 외부로 나가지 않는다라는 게 입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험적으로 입증이 됐고요. 그래서 핀란드에서 그게 건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자력이 그 환경에 좋고, 그다음에 사용 안전성도 사실상은 입증돼 있고, 사용 해결료도 사실은 처분할 수 있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는 지금 원자력 발전소가 사실은 급증은 하진 않지만
이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게 후쿠시마 이후에도 이렇게 이제 세계적으로 원전이 증가하고 있고, 현재 세계적으로 55개의 발전소가 원자력 발전소가 지어지고 있고, 110기는 거의 건설 계획이 확정돼서 이렇게 앞으로 지어질 게 2030년까지 110개가 더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있는 5개 나라, UAE, 벨라루스, 방글라데시,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나라들은 지금까지는 원전이 없었는데, 특별히 이제 UAE나 사우디 이런 것과는 이제 산유국 아니에요, 중동의 산유국인데 거기서 이제 원전을 도입해서 원전 보유국이 이렇게 신규로 되는 나라들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지금 이제 입찰을 해서, UAE는 뭐 잘 아시는 대로 이미 건설을 하고 있고,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제 입찰을 해서 다른 4개 나라의 그 회사들하고 경쟁을 하고 있는데, 그 건설 단가가 우리나라가 이제 이건 킬로와트당 3,717불로서 미국하고 비교하면은 3분의 1 정도, 그다음에 프랑스하고 비교하면 2분의 1, 중국보다도 더 이렇게 싸게 건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원전 건설비가 낮고 또 사실은 보면 이렇게 이제 발전 단가도 낮거든요. 이렇게 됐던 거는 우리나라가 지난 한 40년 동안 원자력 발전소를 꾸준히 거의 매년 이렇게 한 개씩 건설을 해왔기 때문에 기술이 축적이 돼 있고, 그래서 사실상 우리나라의 원전 그 건설과 운영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에 이미 달해 있습니다. 가격 경쟁력도 높고 기술 경쟁력도 이렇게 높습니다. 특별히 가격 경쟁력, 발전 원가를 보면 지금 원전은 1kW 시 전기를 생산할 때 발전 원가는 지금 한 50원 정도 되는데, 그걸 이제 한전이 사갈 때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60원 정도 이렇게 사갑니다. 한전은 원자력은 이제 60원 정도의 전기를 사가고, 가스 같은 거는 작년 같으면 120원에 사갔습니다. 가스는 발전 원가가 비싸기 때문에 120원에 사갔고, 여기 보면 이제 태양광, 풍력 이런 거는 한 180원에 사갑니다. 보조금까지 포함을 하면은. 그래서 이제 원자력은 태양광에 비해서는 3분의 1, LNG 가스에 비해서는 2분의 1 그렇게 이제 싸게 한전이 사가는 거죠. 그럼 이제 한전은 어떤 건 비싸게 사고 어떤 건 싸게 사고, 그래서 보면 평균 그 구입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평균 구입가가 여기 점선으로 이렇게 나온 거고, 요거를 이제 한전이 소비자한테 파는 가격이 요겁니다. 그럼 사실은 한전은 원자력 같으면 요 가격에 사서 이 가격에 팔아가지고 이만큼 차익을 남깁니다. 저거를 이제 그 판매량으로 이렇게 보면 연 한 8조 정도가 돼요. 연 8조가 원자력을 팔아서, 원자력을 싸게 사서 팔아가지고 남기는 수익이고, 그걸로 일단 LNG 비싸게 사가지고 싸게 파는 거에 대한 손해를 만회하고, 또 이제 태양광 이런 거 요새 이제 보조금이 연 한 2조 정도 들어가는데, 그것도 이제 이 차익에 의해서 원자력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그 차익에 의해서 보조금도 지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볼 때 원자력이 굉장히 한전에 큰 그 유익을 주는 그런 수입원인데, 작년 재작년에는 이제 그 탈원전 정책 때문에 원자력 발전량이 줄어들었고, 그래서 그게 이제 한전의 적자의 요인으로 이제 바로 이어지게 된 겁니다. 원전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다른 발전원,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가스나 이 풍력, 태양광에 비해서 쌉니다. 훨씬 싸고, 세계적으로 볼 때도 다른 나라의 원자력 비해서도 싸고, 다른 나라의 대표적으로 이제 아까 미국에서 풍력이 많이 증설이 됐다는데, 미국의 풍력보다도 쌉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원자력은 세계 어디의 모든 발전 수단보다도 싼 가격에 이렇게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탈원전 정책 때문에 이제 원자력 발전이 지난 2년 동안 이게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든 걸 뭘로 보충을 했냐면 화력 발전의 증가하고 가스 발전의 증가로 이렇게 보충을 했고, 그것 때문에 가스 발전이 지난 2년 동안 6.5기가와트예요.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 전출력으로 6개를 1년 가동할 양만큼을 이제 화력 발전을 더 가동을 한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산화탄소가 이제
훨씬 증가한 거죠. 3,600만 톤이나 이제 저만큼의 이산화탄소가 증가를 했는데 우리나라가 이 파리 기후 변화 협약에 약속을 한 거는 이제 2030년까지 뭐 5억 몇천까지 낮추겠다. 그러려면 매년 2016년부터 매년 1,000만 톤씩 이렇게 낮춰가야 되는데 사실 지난 2년간 보면은 3,600만 톤 2년 올라가서 그 차이가 2,000만 톤 내려갔어야 되는데 3,600만 톤 올라가가지고 그 목표 대비 차이가 5천만 톤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딴 나라는 아까 독일에서 보였지만 이산화탄소가 쭉 감소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심각한 지금 우리가 국제 사회에 약속했던 걸 이행하지 못하는 심각한 그런 문제입니다. 이거의 아주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역시 그 탈원전 정책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제 화제를 좀 돌려서 수소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수소는 수소하고 이제 산소하고 결합을 하면서 물이 되면서 에너지가 나옵니다. 그 에너지를 전기로 이렇게 바꿀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수소 연료전지죠. 그 연료전지를 가동을 하면서 나오는 전기로 이렇게 수소 전기차를 돌릴 수 있고 이제 현대에서는 넥소 이게 양산 체제를 갖추고 있고 이 수소 연료 전지를 발전 시설로 이렇게 활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성에 가면 경기 그린 에너지라고 세계 최대의 연료 전지 발전소가 이렇게 이미 건설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수소는 당연히 장점은 연소를 할 때 물밖에 안 나오니까 이산화탄소도 없고 그다음에 뭐 질소 산화물이라든지 이런 공기 오염 물질이 없기 때문에 이제 청정 에너지원입니다. 근데 이 수소는 자연계에 물론 우주에는 많이 존재를 하지만 독립적인 수소 분자로는 존재를 안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물이나 다른 뭐 메탄이나 이런 데로부터 그러니까 수소를 포함하고 있는 분자로부터 그걸 분리해서 수소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럴 때 이제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그게 이제 대표적인 에너지가 전기고 전기 분해를 통해서 이제 수소를 만들 수가 있죠. 우리나라가 이제 수소 활성화 로드맵 그래서 2040년까지 뭐 몇백만 대 수소차를 도입하고 수소를 뭐 얼마큼 만들겠다라고 계획을 만들어놨는데 그거는 사실상 보면 일본의 그 수소 확대 전략을 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일본은 지금 현재 이제 수소 1kg을 판매할 때 판매 가격이 한 10달러, 한 10,000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 11,000원 정도 되는데 이거를 2030년에는 3달러, 그다음에 이제 2050년대 가면 2달러 수준으로 이렇게 팍 낮춰서 수소를 싼 값에 공급을 하고 이제 여기 뭐 대량으로 공급을 하면서 이 청정 에너지 사회를 수소를 통해서 구축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그거하고 유사하게 2040년까지 수소차를 620만 대 620만 대인데 잘못됐네요. 그다음에 이제 이 연료전지 발전 시설을 15기가와트. 그러면서 가격은 지금 이제 요새도 수소차가 시판이 돼서 수소 충전소에서 수소를 충전할 때 킬로그램당 한 8,000원에서 10,000원 사이에 이렇게 살 수가 있는데 이거를 2040년까지 3,000원 수준으로 달러로 하면 2.6달러. 그러니까 일본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싸게 공급을 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수소를 어떻게 만드느냐 이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소를 만들 수 있는 방법 중에 제일 잘 알려진 거는 물을 전기 분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을 전기 분해하는 방법이 지금 이제 제일 상용화되어 있는 게 그 알칼리 전해질을 이용해서 그 전극을 꽂아서 이렇게 전기를 공급해서 수소를 발생시키는 이런 방법이 있고 이건 근데 이제 시설이 좀 크고 좀 작으면서 효율은 좀 떨어지면 좀 작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게 또 양성자 교환 수지법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미래 효율을 더 높이면서 할 수 있는 게 이제 고체 산화물 전해법이라는 게 있는데 현재로는 이게 이제 상용화돼 있고 앞으로는 미래에는 이 고체 산화물 전해법이라는 게 이제 활용이 될 그럴 전망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고체 산화물 전해법에서는 그냥 물을 여기 전해질에서는 그냥 물을 사용하는데 여기서는 증기를 사용합니다. 증기.
고온의 증기. 그래서 요게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원자력 발전소를 사용하면 고온 증기를 이제 용이하게 공급할 수 있어서 미래에 수소 생산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전기로 수소를 생산하는데 이제 지금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또 독일이나 이런 데서는 이제 수소 생산을 확대하려는 그런 노력의 그런 근거가 뭐냐면 저 전기를 바로 재생에너지 발전원으로부터 생산을 해서 전기 분해를 통해서 이제 수소를 만들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세계 재생에너지 협회에서 나온 자료인데 그동안 한 10년 동안 태양광이나 풍력의 전력 생산 단가가 떨어진 걸 보니까 세계적으로는 이제 메가와트당 이제 45달러. 그러니까 저건 킬로와트로 치면 1달러를 1,000원으로 치면은 45원입니다. 킬로와트 시당 45원. 우리는 180원인데 세계적인 추세는 태양광 같으면 지금 이게 48. 그 저걸 1.2로 하더라도 60원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이제 당연히 뭐 다른 나라 같으면 태양이 비치는 시간이 길고 그다음에 땅값도 싸고 그래서 다른 나라는 이렇게 싸게 이렇게 태양광으로 발전을 할 수 있고 이런 가격이면 지금 현재 그 전기분해 시설을 사용을 하더라도 3.5달러면은 만들어낼 수 있다. 3.5달러. 아까 저 일본은 근데 이거는 생산 가격이고 일본은 아까 공급 가격이지만 약간 차이가 있지만 지금도 이렇게 재생에너지로 전기분해를 해서 수소를 만드는 게 경쟁력이 있고 앞으로 전기분해 효율이 좀 더 높아지면 1.6달러에서도 만들어서 3달러에 공급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게 이제 저 일본이나 이런 세계에서 재생에너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추진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태양광을 예를 들면 이용률이 1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1년에 365일 8,760시간이 있는데 15% 한 1,300시간 동안만 이제 태양광으로 발전이 되고 나머지 시간은 이제 발전이 안 돼. 85% 시간은 발전이 안 되죠. 근데 전기 분해를 하려면 상당히 비싼 전기분해 설비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1년에 15%밖에 이용을 못하면 설비 투자비가 원가에 기여하는 미치는 영향이 높아지죠. 그래서 발전 단가가 생산 단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러니까 태양광 이용률이 낮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180원 정도지만 저게 만약에 앞으로 떨어져 갖고만 110원 정도까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용률을 고려를 하게 되면 앞으로 태양광으로 생산할 수 있는 수소의 가격은 1kg당 암만 싸져도 6달러 정도, 6.4달러 정도까지 그렇게 높아질 수밖에 없어서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3달러 공급은 우리나라에서 태양광으로는 가능하지 않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런데 원자력은 이제 상시 가동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저런 설비, 전기분해 설비를 아주 효율이 높게 이용을 할 수 있고 또 거기다가 생산 단가가 훨씬 싸니까 지금 수준의 전기분해 기술을 가지고도 지금도 한 2.9달러 선에서 수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로 하는 거를 이미 전기분해를 원자력을 하게 되면 이미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3,770원에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파는 게 8,000원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만큼 4,000원 이상의 마진이 있어요. 거기 압축을 하고 수송을 하고 그런 데 들어가는 비용을 고려를 하더라도 이건 현재로서도 원자력으로 전기분해를 하면은 충분히 경제성이 있게 경쟁력이 있게 공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수소 충전소가 이제 지역적으로 이렇게 분포가 돼 있는데 그 수소 충전소에 전기분해 시설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원자력 전기를 사는 가격으로 그렇게 전력을 수소 충전소에 공급을 하면 현장에서 전기를 써서 싸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충분히 그래서 원자력이 지금도 청정 사회를 구현하는데 수소를 통한 청정 사회를 구현하는데 역할을 할 수가 있고 아까 이제 고체 산업을 전해법
법이라고 있는데 그건 고온 증기를 쓴다 그랬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소는 에너지를 줘서 전기 같은 에너지를 줘서 분자에서 수소를 떼어내서 물 분자에서 수소를 떼어내서 수소를 만들 수 있는데 그 에너지를 주는 방법이 전기뿐만 아니라 가열을 해서 그러니까 물을 끓여서 증기를 만들면 이제 거기 에너지가 들어가잖아요. 그 가열한 만큼 전기 에너지를 덜 줘도 됩니다. 그게 이제 그 아까 고체 산화물 전해질법의 원리인데 그렇게 되면 이제 증기를 이렇게 공급해야 되는데 이제 원자력 발전소에는 증기 발생기가 있어요. 그래서 물을 끓여가지고 증기를 만드는데 이제 고체 산화물 전해질법에는 온도가 증기 온도가 이제 한 700도, 800도 이렇게 돼야 되는데 원전에서 만드는 증기는 한 300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 올리는 거는 300도에서 700도 증기 온도를 올리는 거는 전기 히터를 써서 이렇게 올리면 됩니다. 그래서 별 문제 없이 그 고체 산화물 전해질법을 써서 수소를 만들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수소의 단가가 더 떨어지게 효율이 높아져서 더 떨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그런 연구를 이미 이제 미국의 INL 아이다호 내셔널 랩이라는 데서 이미 해서 그게 충분히 타당성이 있는 기술이다. 지금 현재 전기분해 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효율로 훨씬 더 싸게 수소를 원자력 발전소를 통해서 만들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이미 타당성이 입증이 됐습니다. 그걸 더 넘어가면은 전기분해가 아니고 열 화학 분해를 통해서 물을 그러니까 화학적으로 분해할 수 있는 기술도 있는데 그게 이제 소위 초고온 가스로라는 게 있습니다. 아주 높은 900도의 온도를 공급을 해주면 물이 그냥 쪼개질 수 있는데 그건 이제 앞으로 미래 기술로 이렇게 수소를 만드는 데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은 지금 이제 가동 원전을 계속 쓰면서 그다음에 이제 현재 탈원전 정책에 의하면 처음에 그 운영 허가를 받은 30년, 40년이 지나면 이제 원전을 폐기하게 돼 있는데 그 탈원전 정책을 폐기를 하고 원전을 계속 그 운영 허가를 갱신해서 미국은 지금 다 60년씩 이렇게 쓰게 돼 있거든요. 미국 하듯이 우리도 하게 되면 원전 전기를 계속 더 싸게 생산을 할 수가 있고 신규로 만드는 발전소도 더 계속 짓고 그러면 이제 당분간은 이제 전기차가 확대되면서 이 전기차 사용이 늘어나면 사실 또 청정 에너지 사회를 구현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죠. 전기차에 싼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가 있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도 원자력 전기를 가지고 전기 분해를 하면은 수소를 싸게 만들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수소 자동차를 확대를 하게 되면 그 수송수단에 의한 그 이산화탄소 발생이나 미세먼지 발생을 줄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단계로 이제 원전에서 나오는 증기를 이용하는 거. 이거는 아직 실현되지 않았지만 타당성이 충분히 있는 기술이고 그걸 실현하고 아니면 또 고온 가스를 통해서 더 높은 효율로 수소를 만들 수 있는데 이런 거 이제 사실은 2004년부터 연구가 되었던 기술이고 노무현 정부 때 이렇게 지원을 해서 연구가 되어갖고 상당히 기술이 지금 어느 정도 완성되고 돼 있지만 이제 실증은 안 됐지만 정부에서 이 정책이 바뀌어서 수소 활성화를 하는데 원자력을 사용하게 되면 훨씬 더 높은 효율로 이렇게 원자력을 통한 수소 생산이 가능하고 그걸 써서 미세먼지도 없고 온실가스도 없는 그런 이제 에너지 생산을 할 수가 있게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그렇게 하려면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국민의 그 동의를 얻으려면 국민들이 갖고 있는 그 원자력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이제 해소시켜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탈원전 정책이 시작된 게 한 2년 정도 됐고 저희가 그 서울대학교 원자력 정책센터 저는 그 센터장을 맡고 있는데 그걸 통해서 이제 원자력이 그렇게 위험한 게 아니다.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알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뭐 언론 기고도 많이 했고 무슨 뭐 카드 뉴스 이런 걸 뭐 해서 했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여론조사를 해보면 원전을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하자는 의견이 한 7대3 정도로 더 높습니다. 지금 여기 계시는 우리 지원 선생님들께서도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거라고 이렇게 믿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반대하시는 분들이 강력한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좀 더 설득을 시키는 그런 과정이 이제 앞으로 필요합니다. 그런 걸 위해서
저희는 이제 원자력 정책센터가 계속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는, 원자력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노력을 계속 할 거고요. 작년에 사실은 저희가 탈원전 반대 서명 운동 이런 걸 이제 전개를 했는데, 지금 한 1년 됐는데 한 8만 명 정도가 서명에 참여를 했습니다. 이 서명에 참여하는 방법이 되게 쉬운데요. 카톡에서 이 okatom.org 이렇게 치면은 자기한테도 보낼 수 있고 친구한테도 보낼 수 있는데, 거기 보면 서명하는 사이트가 이렇게 뜹니다. 거기서 탈원전 반대 서명에 좀 동참을 해주시면 정부의 좀 더 강력한 목소리로 이렇게 국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이제 제 얘기는 여기까지 드리겠는데,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직원 원래 특강을 위해서 어려운 시간 내주신 주한규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12월 원래 특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 참석해 주시고 질문하실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질문이 있으신가요? 너무 완벽한 설명을 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없으신 것 같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2월 원래 특강을 마치겠습니다.